히스테리아. 전쟁 외상 신경증이라 1차 세계대전의 재앙으로 심리적인 외상이 있을 때는 또다시 공공의 의식으로 떠올려야했다. 4년 동안 지속된 소모전에서 8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야 했다. 전투 속에서 남성적인 명예와 영광에 대한 환상은 전쟁이 남긴 열 폐쇄 중의 하나였다. 정신장애의 발병은 영국에서 전투 피해의 40%를 차지했다. 정신적인 증상의 발병은 처음 신체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해가 되었다. 최초의 몇몇 사례들을 진찰한 영국의 심리학자 찰스 마이어스는 이러한 증상이 탄환 효과의 충격적인 영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신경장애의 탄환 충격 셀 쇼크라고 이름을 붙였다. 전투 신경증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과거 히스테리아를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의학적인 논쟁은 환자의 도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외상, 전통주의적인 시각을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낸 사람은 영국의 정신학자인 루이스 윌랜드였다. 반면에 의학계의 진보적인 권위자들은 전투신경증은 실제적인 정신과적인 상태로서 도덕성이 높은 군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었다고 주장을 했다. 나는 군사 권력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선언서를 작성한다. 전쟁은 그것을 끝맺을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이들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군인이며 군인들을 대신하여 행동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방어와 자유를 위한 전쟁이라고 믿었던 이 전쟁이 이제는 공격과 정복을 위한 전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부대 안의 고통을 목격하고 견뎠다. 이제는 사악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이러한 고통을 지속시키는 당사자가 더 이상 되고 싶지가 않다. 장교이자 시인이며 서순의 동료였던 로버트 브레이브는 그가 군사법정에 서는 것을 두려운 나머지 그를 리버스의 환자로 입원하도록 조치했다. 당시 서순의 반전 진술은 심리적 발병에 의한 것이라고 무마되었다. 하지만 서순이 완전히 정서적인 발병을 보이지 않았다 해도 그는 그레이브스가 신경이 곤두선 상태라고 말한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불안해하였고 화를 잘 내었으며 악몽으로 고통스러워했다. 리버스는 치료를 통해서 처벌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접근보다 인도적이고 이성적인 치료가 우월하다는 점을 밝히려고 했다. 리버스의 그 유명한 환자에 대한 심리치료는 성공이라고 평가가 되었다. 서수는 전쟁에서 살아남았다. 그러나 전투신경증이 있는 다른 많은 생존자들과 마찬가지로 남은 생애 동안에 그것을 다시 체험해야 할 운명이었다. 그는 전쟁에 관한 기억을 쓰고 또 쓰고 전사한 이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평화주의라는 대의를 진전시키는 데 헌신했다. 곤두선 탄환 충격 단시간의 폭격이 이 생존자들의 정신에 얼마나 오랫동안 후유증을 남겼는지. 전쟁이 끝나고 몇 시간이 되지 않아 심리적인 외상이라는 주제에 관한 의학적인 관심은 다시 희미해졌다. 훗날 카디나는 가난, 배고픔, 방기운, 가정폭력,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등으로 얼룩진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끊임없는 악몽이 자신의 지적 초구 향방에 영향을 미쳤고 외상 피해를 입은 군사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카디나는 정신분석의 이론적인 틀에서 전쟁 외상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애썼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서 그만두었다. 그 대신에 먼저 정신분석을 그 후에는 전임자 리버스처럼 인류학을 독자적으로 연구했다. 카디는 책을 쓰고 나서야 전쟁 외상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번에는 사회적인 현실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인류학을 개념의 틀로 활용해서 심리적인 외상을 이해하려고 했다. 1941년 카디나는 전쟁 외상 신경증이라는 폭넓은 임상적인 이론적인 연구물을 출판했다. 전쟁으로 인한 신경증적인 고통이라는 주제는 지난 25년 동안 대중과 정신의학계의 변덕스러운 영향 아래 놓여 있었다. 대중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났던 관심을 지속시키지 않았으며
이런 정신의학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상황을 연구하는 책임을 진 각각의 연구자들이 그전에는 마치 아무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일을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것을 자신의 신성한 의무처럼 여기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카지나는 외상 증후군에 대한 오늘날의 이해와 유사한 임상적인 틀을 계속하여 발전시켜 나갔다. 히스테리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마치 그 사람이 공짜로 무엇을 얻으려고 탐욕스럽다는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신경증을 지닌 피해자는 그리하여 법정에 동정을 얻지 못하고 히스테리컬한 사람은 본인의 나약함, 괴팍함, 의지 발각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에게서 동정을 얻을 수가 없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전투 신경증에 관한 의학적인 관심이 부활했다.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찾으려는 희망을 가지고 군사 정신의학자들은 전투 후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에 놓인 낙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했다. 누구나 전투 도중에 발병할 수 있었다. 전쟁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에 비례하여 정신과적인 후유증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 처음으로 확인이 되었다. 미국의 정신과학자들은 급성 발병을 막고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요소들을 찾는 데 힘을 쏟았다. 그들은 리버스가 스스로의 치료에서 보여주었던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발달한 치료 전략은 기루어하는 군인과 동료들 간의 분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계획되었다. 따라서 최전선에서의 단기적인 치료 개입이 선호되었고 목표는 군인을 그의 부대로 빠르게 돌려보내는 데 있었다. 이렇게 했고 이러한 기법들을 개척한 정신의학자들은 외상기억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완치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전투는 인간 정신의 영구적인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결정적인 경험이 그러하듯이 사람을 급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그들은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이러한 현명한 경고는 무시되었다. 정신과적인 후유증을 드러내는 새롭고 신속한 치료는 그 당시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투의 장기적인 심리적인 영향에 관한 세계적인 대규모 연구는 베트남 전쟁 이후에야 시작이 되었다. 1970년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에 로버트 제이 리프턴과 카임 샤탄이라는 두 명의 정신의학자는 전쟁에 반대하는 베트남 참전군인회라는 새로운 조직의 대표들과 만나게 되었다. 전쟁이 지속되는 와중에 전쟁에 반대하는 참전군인 집단이 꾸려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눈에 띄게 용맹했던 이 작은 집단의 군인들은 훈장을 건너하였고 전쟁은 범죄임을 대중 앞에서 증언하였다. 전쟁에 반대하는 참전군인들은 토론 집단 랩 그라운 그룹을 조직했다. 베트남 참전군인들은 동료들과 친밀한 모임을 통하여 전쟁의 외상 경험을 전파하고 다시 체험하였다. 그들은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그들을 공감할 수 있는 정신의 약자를 초청했다. 토론 집단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심리적인 외상으로 고통받는 개별 참전 군인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전쟁의 파괴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곳에서의 증언은 전투가 초래하는 지속적인 심리적인 손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참전 해군이었던 마이클 로먼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가족과 친구들은 우리가 왜 그토록 화가 나 있는지 의아해 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부르고 있는지 묻곤 했다. 1970년대 중반에는 100여 개의 비공식적인 토론 집단이 만들어졌다. 의혹투성이인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국가적인 경험과 반전운동의 도덕적 정당성은 심리적인 외상이 전쟁의 피할 수 없는 영속의 결과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정신장애의 진단과 통계 편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불리는 새로운 진단 범주를 포함했다. 이 장애의 임상적인 특징은 40년 전 가디너가 깃털을 마련했던 외상신경증과 특징이 일치하였다. 성전쟁의 전투신경증 19세기 후반 히스테리아 연구는
성적 외상의 실체가 의문에 휘말리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런 연구가 진행되던 당시에는 폭력이 여성의 성생활과 가정생활의 일상적인 부분임을 자각하지 못하였다. 프로이트는 진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이를 거부했다. 20세기에 이루어진 외상장애에 대한 지식체계의 발전은 대부분 참전군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였다. 외상의 스트레스 장애가 전쟁을 수행 중인 남성이 아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성에게 더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1970년대 여성해방운동이 이루어지고 나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여성의 현실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삶의 영역 안에서 숨겨져 있었다. 사생활이라고 칭송받는 가치들은 의식의 강력한 장벽을 형성했고, 따라서 여성의 현실은 사실상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다. 성생활과 가정생활의 경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모욕과 비웃음, 불신을 불러오는 일이었다. 여성들은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침묵하게 되었고, 여성의 침묵은 성과 가정 내의 어떠한 착취도 합법적인 것으로 둔갑시켰다. 토론 집단의 특성과 심리치료의 여러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을 통해서 의식 형성이 수행되었다. 이들은 동일한 육체적인 침해를 겪었고 동일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며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동일한 과제를 지니고 있었다. 이 특별한 공간이 생성되면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상처에 이름 짓는 것을 막았던 부인과 은폐, 수치심이라는 장벽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 상담실의 보호된 환경 속에서 여성들은 용기를 내어 강간에 대하여 얘기하려 했지만 소위 배웠다는 과학계의 남성들은 이를 믿지 않았다. 의식 향상된 보호 환경 속에서 여성들은 강간에 대해서 말하였고 다른 여성은 이를 믿어 주었다. 오늘 나의 작은 몸뚱어리 안에 여성주의 운동의 하나로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집단이 꾸려졌다. 가만히 앉아 배운다. 나의 여성의 몸. 길 위에서 잃어버린 12살의 나이에 내게서 멀어져 버린 나는 도전하는 여성을 보고 나는 여성을 보는 것에 도전한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기에 도전한다. 의식 형성 기법은 심리치료와 닮은 점이 많았지만 그 목적은 개인의 변화보다도 사회적인 변화의 촉발에 있었다. 성학대에 대한 여성주의적인 이해는 피해자가 사적인 삶의 장벽을 깨뜨리고 서로를 지지하며 집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의식 형성은 경험적인 기법의 연구 방식이기도 하였다. 의식 형성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인 캐시 사라 차일드는 의식 형성은 곧 지리의 지적인 정설에 대한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으로서 겪은 우리의 느낌과 경험을 강조하고 모든 일반화와 연구를 우리의 경험에 입각하여 검토하기로 한 결정은 실제로 과학적인 방법론에 따른 것이었다. 우리는 사실상 스콜라 공에 대한 17세기 과거의 도전을 반복하고 있다. 의식 형성을 시작으로 공공의 지각을 형성시키기 위한 과정이 이루어졌다. 관간에 관한 최초의 발언은 1972년 뉴욕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를 통해서 형성되었다. 1976년 브뤼셀에서 최초로 여성에 대한 범죄국제재판소가 열렸다. 1970년대 중반 전미 여성연맹에 의하여 강간법 개정운동이 시작이 되었다. 10년이 안 되어서 50개 주 전부에서 개혁안이 법제화되었고 침묵을 강요당하던 성범죄 피해자들은 앞으로 나설 수 있도록 격려를 받았다. 100년 전에 프로이트가 환상이라고 평가절하했던 여성 경험의 현실성은 이런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 이제 국립정신보건연구소에 이런 연구소가 설립이 되어지고 이렇게 여성들끼리 그래서 참여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발전된 여성의 권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동기 성학대는 3명 중에 1명 비율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성적 폭력을 기록하는 것 외에 여성운동은 성학대의 영향력에 대해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제공했다. 여성주의자들은 간간히 성행위 아니라 성범죄라고 다시 정의했다. 여성운동은 강간에 대한 공공의 자극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인 대응의 발전을 주도했다. 72년 정신과 간호사였던 앤 버지스와 사회학자였던 린다 홈스트롬은 강간의 심리적인 영향력에 관해서 연구를 시작했다. 강간은 여성의 사적인 삶의 영역에 숨겨진 폭력에 대한 여성주의 운동의 초기 패러다임이었다. 강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정폭력과 아동성학대의 초기 작업 또한 여성주의 운동에서 시작이 되었다. 피해 심리적인 결과물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는 스스로를 운동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인식하는 여성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강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정폭력과 아동성학대에 대한 심리학적인 연구는 심리적인 외성 증후군의 재발견으로 연결이 되었다. 심리학자인 레노 워커는 쉼터로 도망쳐온 여성들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매맞는 여성 증후군이라고 불렀던 증후군을 정의했다. 근친강간 생존자의 심리에 관한 나의 초기 기술 또한 19세기 후반 히스테리아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부활시킨 것이었다. 참전군인들의 노력으로 외성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개념이 확립되었던 1980년이 지나갔다. 그 후에 강간, 가정폭력, 근친강간 생존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증후군이 전쟁 생존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후군과 같다는 점이 명료해졌다. 이러한 통찰이 담겨 있는 함의는 100년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여전히 무시무시하다. 남성의 숨겨진 폭력에 의하여 여성의 종속은 유지되고 작동되고 있다. 성별 간의 전쟁이 있다. 강간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 여성, 성적으로 학대당한 아동은 그 희생자이다. 히스테리아는 성전쟁의 전투신경증이다. 50년 전 버지니아 울프는 한편 포악과 예속은 다른 편의 포악과 같다고 썼다. 한쪽에서의 외성이 다른 쪽에서의 외성과 같다는 점은 이제 너무나 명백하다. 여성의 히스테리아와 남성의 전투신경증은 같은 것이다. 전통적인 남성의 세계적인 전쟁과 정치라는 공적인 영역과 전통적인 여성의 세계적인 가정생활이라는 사적인 영역을 갈라놓는 광대한 10년을 뛰어넘는 것은 고통의 공통성을 확인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통찰이 또다시 잊힐 것인가? 이제 심리적인 외성 연구는 제조건으로 확고히 들어선 것처럼 보인다. 억압된 사고의 해결을 동반하는 창조적인 에너지 덕에 이 영역은 극적으로 확대되었다. 20년 전만 해도 도서관 한 구석에서 무관심하게 썩어가던 몇몇 오래된 책들만이 이를 담고 있었다. 이제는 새로운 책, 새로운 연구 결과, 대중매체의 새로운 논의들이 매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